자,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 소송에서, 명도 소송에서 어떤 쟁점들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뭐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옛날부터 소송을 해온 사람이지만, 옛날에 결국은 명도 소송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다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임차인이. 기간 종료 또는 차임 연체, 이런 걸로 명도를 청구를 하게 될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게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뭐 그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포기도 이미 많이 되고.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현격한 변화가 생긴 것이 2015년에 상가 권리금 회수청 부분으로 명도 사건에 저는 좀 많이 판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차임 연체해가지고 우리가 차임 연체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권리금 회수 청구이라는 것도 없지만 다른 권리들도 사실은 좀 주장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이 종료된, 정상적으로 기간이 종료돼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세입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세입자는 엄연히 이제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부분, 자기들이 세입자가 생각하는 권리금이라는 가치가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것을 임대인은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알력이 생기고 다툼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동안에 2015년 전에는 이 권리금을 권리화하는 그런 노력을 그런 법제화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는 명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뭐 할 말이 없죠. 임차인 입장에서 기간이 끝났고 했으니까 나머지 할 만한 게 아까 필요비익비, 부속물 매수 이거밖에 없잖아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겁니다. 소송이라는 게임이. 그런데 2015년에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세입자가 뭐랄까 이게 응어리졌던 부분.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보호받고 싶었는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소송으로서 권리로서 보호가 되는 상황이니까 명도 소송이 이게 좀 복잡해진 겁니다. 게임이 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해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4년 흘렀잖아요. 해보면은 명도 소송이 좀 길어지고 쟁점이 많아졌어요. 이게 필요비 옛날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에 피고소송 대리인이 된다면 어쩔 수 없어서 국면지책으로 억지로 판사한테 좀 이렇게 궁색하게 이렇게 이거 가지고 주섬주섬해서 그냥 쭈삣쭈삣해서 했던 그런 방어들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 옛날에 억지로 했던 그런 쟁점들은 이제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비중이 낮아졌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직 잘 못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서로 이게 비교를 좀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필요비 유익비 관련해서는 민법에 여러 가지 이제 조문들이 흩어져 있어요.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에서 203조에 있고요.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유치권자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든지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제 원상회복 약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문방구 계약서
또는 표준화된 임대차 계약서 여기에 호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은 우리 실무상으로 필요비율비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닌 마당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되고 더 이상 추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으로는 예전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만 이렇게 죽으라고 했던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 강행 규정이거든요. 당사자 간의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포기될 수 없는 규정으로 해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부속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있나요? 종류도 적고 그 다음에 액수도 적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랄까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부속물을 설치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했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요건 입증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게 되면 대부분 판사들이 좀 난색을 표합니다. 이게 왜냐면 부속매수 청구권을 받아주게 되면은 감정이라는 절차가 동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임대인 쪽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오죠. 이거 시간 끌 경우이 뻔한데 이걸 받아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판사들마다 이제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이게 임차인을 좀 이렇게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하는 기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다른 권리가 없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임차인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받아주는 경향이 있고 절차적으로 아니면 어차피 법리적으로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야박하게 거절을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원상회복 입증 책임은 당연히 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떤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보통은 임대인한테 있는데 계약 현실은 예전에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소송상으로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원상 회복할 때 그게 일일이 입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예 뭐 원상 복구를 금액으로 미리 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변호사로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만들어져 있는 소송에 어떤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중보다는 좀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자문의 비중, 계약서를 쓰는데 직접 관여한다거나 해서 하는 그런 자문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 계약서로서 계약으로서 법을 좀 이렇게 보완하거나 그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저도 뭐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주어진 기록하에서 어떤 판단을 해보라라고 하는 어떤 판사의 교육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과정을 조금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또는 찾는 그런 습관이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변호사는 사실은 판단하는 직업이 아니라요.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법을 이제 배워가고 처음 입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계약으로서 뭔가 보완한다. 법의 빈틈이 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이거는 뭐 원상회복 의무를 잘 안 하게 되면 임대인이 이제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어떤 범위에 국한돼야지, 전체를 다 안 돌려주고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자도 부담해야 되고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원상회복을 원상회복 문제가 실제로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를 공제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금액으로 특정이 잘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이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지 안 돌려줘야 될지, 얼마를 빼고 돌려줘야 될지, 이런 부분이 항상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결과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너무 과하게 킵을 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원상회복을 잘 안 해줘가지고 임대인이 발생한 손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위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대법원 90년 판결은 이게 실무상으로 이제 자주 발생하거든요. 뭐 계약서마다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세입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나몰라라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원상회복의 문제 때문에 그 건물이 이제 공실이 되고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법 기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다 보면은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실제로 나중에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다가 실제로 원상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임차인이 어쨌든 잘 못해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안 해서 상당 기간 그 공실로 있었던 그 기간만큼을 모두 다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실제 그 원상회복을 완료한 그 날까지가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임대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이제 원상회복을 안 하고 미적미적 되고 있을 때, 만약에 임대인이 실제로 했더라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사람 붙여서 했더라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세입자하고 이제 하면 신랑이 하면서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석 달이 갔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럼 석 달치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일치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냥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이렇게 그 사람이 해주겠거니라고 해서 내용 좀 보내고 못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은 지체한 기간만큼 모두 다 보상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임차인한테 기회를 주고 그게 만약에 임차인이 안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바로 본인이 처리를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기간의 어떤 손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덜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을 인수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그러니까 이제 권리 양수도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권리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나갈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들어와서 자기가 했던 부분만큼이냐, 아니면 자기가 인수한 시설까지도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약정하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 판례 부분 90년 대법원 판례 부분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 의무는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 한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현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냥 원상회복한다. 계약 끝나면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적혀 있는 그 문구만 가지고는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에만 국한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설을 인수해가지고 새로 세입자가 바뀌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해두고 싶을 때는 계약서를 보완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갈 때, 계약 종료되고 나갈 때 원상회복은 전 임차인이 했던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이 그런 상태에서 2015년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권리금 회수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의 어떤 시설 또는 뭐 다른 고객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른 세입자한테 돈 받고 넘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판례가 나온 건 아닙니다. 시간이 아직은 좀 없고 케이스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 건 아닌데 제 판단에는 그게 이제 2015년 권리금 회수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법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 취지 자체가 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고스란히 넘길 수 있는 권리를 현 세입자한테 준 거니까 그 기존 계약서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그 법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서에 비록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원상회복 의무를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행법규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로 해석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상회복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다만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계약 끝났는데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거나 또는 차임 연체가 너무 많아서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든지 해서 그거를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혀있던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약정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사하는 시기, 그 다음에 금액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의 요건이 좀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너무 좀 미미한, 그래서 옛날에 시간 끌기용 정도로 활용되어 왔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